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증액되고 대통령실 등 특활비가 부활되면서 국민의힘은 의결에 불참했는데요. 추경안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 이상 증액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정영 기자. 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약 1조 3천억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조 8천억 원 이상 증액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결국 추경안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적시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민생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추경에는 부활시켰다며 이중 잣대라고 규탄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결렬됐지만 민주당은 오늘 중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국회 산자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가위와 환노위 등 상임위는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산자위는 관세 협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도 하고 첨단 산업까지 관세 부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미래의 전략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되고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시바 총리가 방미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화 정도만 통화한 상태이고 다른 어떤 조치도 없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과 모레 미국을 찾아 이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그런 윈윈 딜을 우리가 타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렇게 상호호혜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가위에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지역구에 있는 복지재단에 쌍방울 그룹이 물품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그룹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쌍방울 그룹 관계자를 부르는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가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확정했습니다. 산자위는 오는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환노위에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청문회를 오는 15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6일에 진행합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기탁금과 합동연설의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고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1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8월 2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당대회 개최 방식 등이 변동 없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ARS,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관련 내용과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대표와 최고위원 기탁금은 지난 전당대회와 동일하게 각각 4천만 원과 1,5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새 당대표는 전임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임기인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고 다음 전당대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서해공정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서해공정 움직임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국민의힘. 중국이 부유식 구조물인 설란 1호와 2호를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가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끝내 기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권이 걸린 일에 기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잠정 조치 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난 2월에는 우리나라의 해양 조사선이 실체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 해경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국방부, 외교부가 공동 TF를 구성해 중국의 서해 공정 저지를 위한 장기 전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면서 서해의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검출됐던 양의 수십 배가 넘는다는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의 핵폐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자체도 위험하지만 북한의 원자로, 북한의 핵연료 주기시설, 핵물질 관리를 둘러싼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그러면서 오는 7일 국회 과방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의 방사능 검출량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도 내일부터 강화도와 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특별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김 총리가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란 과제를 균형 있게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마청처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단죄는 주식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이 거짓과 조작으로 이끌어낸 면죄부 처분이라면 특검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국회를 찾아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심하지 않았고 경북도지사 출마설 역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서 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혁신이란 게 굉장히 어렵고 하루 이틀 만에 개선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새 정부 협치 1호 법안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 무엇이 바뀌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거부권으로 자초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었던 이 상법이 저희 민주당이 끌고 와서 오늘 드디어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총 도입, 독립이사제 3%룰이 통과되었는데 이 3%룰은 보완이라는 말보다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서 국민들로부터는 상법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론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과잉 규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여당과 이 부분을 협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입니다.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의 반응은 기업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비판적입니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서 주주 개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즉 배임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고요. 둘째, 최대 주주가 가족이나 계열사를 동원해서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합산 3% 룰 도입으로 소액 주주 연합이나 투기 자본이 감사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시행 시점을 늦춘 만큼 국회는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할 여유를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 여당은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법 개정안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병 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행정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환영과 재계의 우려 속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로 통과한 상법 개정안. 정부와 정치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보완 입법에 대한 논의 또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정부 모습을 한 달 만에 봤다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느 정보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 기념 첫 번째 기자들과의 소통 현장 두 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셨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혜란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우선 그래도 그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달 만에 한 거 사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일회적으로 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기적이든 아니면 이렇게 수시로 이런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 한 달 동안 뭐 크게 성과가 있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되는 모습이 약간 보였습니다.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네.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나마나한 이야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아직 양쪽이 원하는 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네. 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또 수요를 억제할 만한 정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또 우려가 됐습니다.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수요 억제만을 밀어붙여서 굉장히 문제가 악화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공급을 거의 폭탄 수준으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줘야 시장이 내가 손해보지 않겠구나. 기다려도 몇 년간 기다려도 내 집 마련에 이렇게 패닉 바잉에 나서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런 소통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심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뭐 분위기는 좋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꼽아 주셨어요. 네.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좀 미흡한 상황 아니냐, 아직 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뭐 대통령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네요. 어제 네.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소통하는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그 네. 부분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기자회견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3년의 네. 임기 동안요. 하지만 지금 30일 만에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는 그 네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내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민에게 답을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보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네. 뭐 지적하신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명확한 정책의 방향과 답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희망을 가져주세요라는 저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흥미로웠던 점이 과거에는 기자들의 좌석을 배치할 때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배치를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분들도 추첨을 하셨고요. 그리고 중앙 언론지뿐만 아니라 지방에 지역에 계신 언론분들까지 그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또 참석을 하셨어요. 네네. 특히 옥천신문에 이제 기자님도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역 균형 발전, 특히 그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통하는 사람이 누군지, 소통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과거에 저희가 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광주에도 갔다 오셨죠. 오늘 같은 날은 대전에 가셔서 국민 소통 행보 2차를 또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통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 지금 한 달 만에 너무나 빨리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풀어나가는 속도 속에서도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발을 맞춰가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뭐 풀뿌리 그 언론과의 인터뷰 장면들이 어제 이제 인상적이었다 말씀을 하셨고, 만약 현장에 계셨다면 대통령께 좀 어떤 걸 좀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과거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대전 같은 경우도 그 청소 노동자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내 가족분들도 청소 노동자셨다. 그래서 네. 말씀 안 하셔도 사실 저는 되게 잘 알고 있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겪어왔던 삶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내가 이 부분은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꼭 해결하고 싶었다. 그걸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곳에서 이제 취임사 하는 자리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청소 노동자 국회 네, 안에 있는 분들을 맞습니다. 접견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질문을 딱 하나 하셨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부동산 대책,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값 때문에 막 힘들어져서 정부가 어렵고 비판 많이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전체 좀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부분이 네.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핵심 쟁점이었던 3% 룰이 포함이 됐고 집중 투표제는 빠졌지만 민주당이 추가 입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여야가 협치한 1호 법안이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 1호 협치 법안, 여기에는 좀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님께서 처음으로 당선이 되시고 이제 야당 대표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좀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해결하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이 모토와 굉장히 맞닿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협치를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협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법안이었고요. 네. 이 법안 자체도 또 야당과 함께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네.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6천억 원여의 그 순매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물론 경제단체들이나 기업에서는 조금 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자체가 기업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표 후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쓴 법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좀 잘 나가다가 오늘 이제 관세 협상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덜컥거리긴 했는데, 향후에도 이제 주식시장 그 증시 부분에 관세 협상이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할지가 좀 하나의 커다란 좀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세 관련해서 지금 각국에게 그런 또 서한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게 경제라는 것이 모두 다 알겠지만 내수와 또 이제 외부의 영향들도 또 우리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상법 개정안 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의 이사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일반 국민 여러분들, 정말 소액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 주식회사라고 하면 법인에서 횡령이라든지 내부 비리 이런 문제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고무적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민생을 챙기면서 또 협치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상법 개정안 상황이었다. 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은 명백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이 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 하면 그 말은 참 듣기가 좋지만 주주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소액 주주도 있고 정말 기관 투자자도 주주이고 외국인도 주주이고 헤지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해했을 경우에 소송에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재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과된 다음에도 지금 즉각 우려를 표시했죠. 재계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스피가 3,000 넘는 이 분위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 당이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크게 양보를 한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협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주가 주주의 이익을 해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막 남발했을 경우 그런 경영진들이 배임죄, 그런 형사처벌의 위험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또 예를 들어 경영상 판단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많은 입법 내에서 배임죄의 경우에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보완하는 입법이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재계의 이런 지금 우려도 좀 이렇게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세금을 좀 감면하는 그런 안에 등을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좀 안을 대안으로 좀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상법 개정안 세금보다는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경영진들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어떤 보완 장치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소액 주주들이 나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될 경우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법안은 좀 시행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또 보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완에 대한 또 여야 협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이제 이 시간까지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의 증액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경 처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국가 지원금 언제 나와요? 이번 달에 나와요? 이번 주에 나와요?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말에 임시 국무회의라도 열어서 이번 달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라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은 너무나 저는 응급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응급 상황을 할 때 물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장보기가 무섭다는 어머니들 많으시고요.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진료비나 이런 것들도 걱정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번에 이 추경이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통과가 되어서 이분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쉬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말 마중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돈으로, 이 금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돌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수록 더욱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많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폐업하는 분야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빚을 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부 지금 하는 추경에서 그 빚 같은 경우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차후에 또 다시 어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방안들을 저는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지금 김민석 그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막 인준 거부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민생의 발목 잡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오직 민생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결위에서 또 이제 본회의도 국민의힘은 이제 불참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그 국정의 그 민생의 또 이제 발목 잡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불과 반년 전입니다. 그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했었죠. 그때 특활비를 영원으로 정말 국정이 마비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특활비 또 다른 사정기관들 감사원이라든지 검찰, 경찰의 특활비 모조리 다 깎아버리고 네. 그 감액 예산안을 증액의 필요성이 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뭐 그거 포기하고라도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그때 다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 감사원은 그러면 수사기관은 대통령실은 어떻게 일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당,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당 대표였었죠. 민주당의 대표였는데 특활비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는 건 황당한 일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 깎는다고 국정 마비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특활비 그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돼서 지금은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하면서 지금 특활비를 105억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결국에 증액이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반년 전에 했었던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 앞에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지금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증액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과감하게 포기했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40조 가까이 추경을 통해서 반년도 안 됐는데 추경할 것을 그때 왜 그럼 증액하지 않고 단독으로 예산안 통과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나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은 국채로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환산하면 1인당 45만 원 정도를 빚으로 부담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네. 15만 원 돈으로 받고 45만 원 더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 조삼모사도 이런 게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45만 원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 거 뺏어서 우리가 먼저 지금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서민들이 소고기 사 먹고 지금 당장 뭐 얼마 받는 거 기뻐하는 거 알지만 이 단기적인 효과 때문에 미래 세대로부터 그런 뭔가 그 막중한 책임과 족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견제 장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좀 호응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활비와 소비 쿠폰 부분에서 이제 여야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본 회의에서 추경이 좀 어떤 식으로 또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산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인준 표결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일성으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인준 과정과 김 총리 첫 번째 메시지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예, 김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인준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한 거 가지고도 사실 많이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증인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고 네.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많은 점들, 특히나 그 재산상의 의혹들이 있었지만 조금도 해명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로 인준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높은 지지율 덕을 봤다고 보입니다. 지금 오늘자 갤럽 조사에 의하면 65%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에 맞춰서 사실 총리가 지금 한 달쯤 됐으니까 네, 시작해야 되겠죠, 업무를.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네,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리고 제대로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우려할 만한 점은 첫 번째 과제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 폭정 세력이라는 것이 아마도 야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네. 협치의 대상이어야 될 텐데요. 이 인준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잘 알고 있는 총리로서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네. 야당을 폭정 세력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 그렇게 해야 되는 협치의 자세가 더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협치가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예, 그 김민석 총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그 야당을 국정 운영의 이제 파트너로 대화의 파트너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민석 지금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15대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첫 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7월 4일에 임명장을 받은 직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네. 대통령실 앞에 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의 첫 번째 행동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야당 대표들을 처음 만난 것처럼요. 네. 첫 행보도 지금 농민분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5일에 첫 출근을 하실 때요.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네. 그 말은 뭐였냐? 바로 통합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총리로 바로 처음에 그때는 인준 전이었지만 그 전에도 출근할 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준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실 때도 첫 번째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부터 풀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짧은 글을 쓰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그 여야라는 메시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열려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제 또 시위를 하고 계시는 나경원 그 의원도 직접 만나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뭐 식사는 제대로 하시냐 뭐 이런 것들도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의 그런 인품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빨간 넥타이를 맸던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 이제 협치의 과정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심저격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